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정 2025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을 진행 중인 윤정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제21대 대통령을 뽑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은 날로 심해지는 분열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통합해야 하고 대외 경제 관계에서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38년 묵은 헌법을 고치고 대한민국 100년 대계를 설계할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특집 뉴스9은 대통령 선거 방송으로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1시간 전 투표는 이제 끝났습니다. 개표가 이제 하나 둘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미디어 월에 나오는 것보다는 터치스크린으로 가서 터치랩으로 가서 윤태훈 기자와 함께 개표 상황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기자. 네. 또 봅시다. 네. 자, 개표 상황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어디 들어왔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판사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아직 네. 개표가 막 시작된 터라서 지금 네. 왼쪽 상단에 보이시죠? 네. 개표가 0.1% 0.1% 네. 진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 상황을 잠시 설명드리면 일단 김문수 후보가 두 곳에서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두 곳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하고 있는 곳은 강원과 전남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경북과 충남에서 지금 현재 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표가 0.1%라면은 참 숫자가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자, 지난 대선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0대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은 7곳에서 1위를 했고 국민의힘은 10곳에서 1위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을 포함해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경북, 대구, 경남, 울산, 부산 여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위를 기록했고 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와 인천, 세종, 전북, 광주, 전남 그리고 제주까지 7곳에서 그랬군요. 1위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0.1% 진행된 상황에서 두 곳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곳이 어딘지는 좀 나와 있습니까? 자,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경북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경북에서는 청양이 지금 개표가 진행됐거든요. 충남이죠, 충남. 충남 청양. 네. 자, 충남 청양에서 봤는데 여기는 그래도 전체 개표보다는 조금 더 높네요. 0.3% 진행됐고. 표 차이는 13표 차. 13표입니다. 예. 네, 13표입니다. 표를 알 수는 없나요, 지금? 자, 지난 대선 때랑 비교를 지난 대선 해보면 때와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54% 득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전 대통령이 60.5%를 네. 기록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자. 경북을 한번 보죠, 그럼. 네. 경북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경북은 지금 0.1%, 예. 133표 차, 59.9대 31인데 지역이 어딘지는 안 나오나요? 지역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 자, 영양이군요. 울릉도. 아, 울릉도. 예, 그리고 영양. 영양. 아. 예,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울릉 먼저 한번 살펴보면 울릉은 지금 6.3%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김문수 후보가 59.7%, 이재명 후보가 31.2% 근데 기록하고 아까 있습니다. 처음에 11표, 네. 8대 3으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많은 걸로 나왔는데 개표가 되면서 이제 그 격차는 거꾸로 되고 있군요. 영향은 어떨까요? 영양 한번 보시죠. 영양은 0.4% 개표가 진행됐는데요. 네. 김문수 후보가 61.7%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29.8%. 두 사람의 표차는 15표입니다. 네. 자,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가 73.5%를 득표했던 지역입니다. 이번에 네. 김문수 후보가 여기에 준하게 득표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이 상황이 전국적으로 0.1%가 지금 개표가 되는 상황이라 네.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한 것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 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지금 개표가 진행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강원을 한번 볼까요? 강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자, 강원 양양을 한번 보도록 양양. 하겠습니다. 네, 네. 강원 양양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개표 0.3%, 다 1% 미만인데 이재명 후보가 64.1%고요. 김문수 후보는 20.3%입니다. 두 사람의 표차는 28표 차이인데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가 53%를 득표했었거든요. 예.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추후에 다시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전라남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남 지역 한번 보시죠. 전남은 0.1%, 이재명 후보가 역시 81%나 네. 득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가 86%를 득표했고 예. 윤석열 후보는 11.4%를 득표했습니다. 자, 근데 이 출구조사이긴 합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지금 광주, 전남, 전북에서 다 두 자릿수 예측 조사가 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전남 지역에서 광주, 전북, 전남 여기에서 국민의힘 보수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하는 게 쉬운 네, 일은 그렇죠. 아닌데 의미 있는 득표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더구나 뭐 계엄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도 호남 지역에서 두 자릿수 네. 그러니까 예측이긴 합니다만 득표율이 예상된다는 것은 나름 김문수 후보의 뭐랄까 캐릭터랄까요? 이 지나온 삶들이 좀 인정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충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0.1% 개표 진행됐고요. 네. 김문수 후보 54%, 이재명 후보 28% 득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개표소 한번 가볼까요? 네. 저희가 여기서 가능하죠. 이 시각 개표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서울에 아까 김연아 기자가 있었고 부산에는 한지은 기자가 있었는데 지금 개표소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연아 기자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개표 상황 한번 알려주시죠. 지금 서울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서울 서대문구 개표소에선 30분쯤 전부터 본격적인 개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시면 실시간으로 개표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시 5분 기준 개표 투표수는 1000표를 밑돌았습니다. 지난해 총선과 마찬가지로 올해 대선에도 수검표제가 실시됩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후보자별로 용지를 분류하면 개표 사무원이 한 장씩 손으로 넘기며 재확인하는 수검표 작업을 거치는 겁니다. 이번 대선 개표 작업에는 전국 개표소 254곳에 7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투표 시간이 평소보다 2시간 늘어난 만큼 개표 시작도 평소보다 늦어졌습니다. 당선자 윤곽은 개표가 70%가량 완료되는 오늘 자정쯤 드러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종 투표율과 개표 결과는 내일 새벽 6시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대문구에서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자, 윤태영 기자. 네. 지금 부산 한번 연결해 보실래요? 네. 부산에는 지금 한지은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은 기자, 부산 개표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8시 17분쯤 첫 투표함이 들어왔고요. 또 조금 전 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이 도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의 개함 선언과 함께 바로 투표함을 열고 집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해운대구 개표소가 마련된 백스코 제2 전시장은 개표소 보안을 위해 일반인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돼 있고 개방된 일부 출입구는 경찰관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개표 사무원들은 투표 마감 2시간 전인 오후 6시부터 개표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저녁 8시 기준 부산의 투표율은 78.4%로 지난 대선의 75.3%를 넘어섰습니다. 울산은 80.1%, 경남은 78.5%입니다. 개표소는 부산에 16곳, 울산에 5곳, 경남 22곳이 마련됐고 9,900여 명의 개표 사무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후 6시까지 투표 관련 신고 6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선 흡연을 이유로 시비가 붙어 40대 남성이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90대 여성의 휠체어를 밀고 60대 며느리가 기표소에 함께 들어갔다가 시어머니 표가 무효 처리되기도 했는데요. 선관위는 신체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타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는 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백스코 제2전 시장 개표소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지금까지 개표소 상황 좀 지켜봤고요. 윤태영 기자 계속해서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랩이었습니다. 모두의 열망을 한데 모아서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뭉치자. 저도 이제 나이가 40입니다. 대통령하기 딱 좋은 나이 아닙니까? 네, 자 전문가들 모시고 지금 개표 상황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나오셨고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전 의원, 새누리당 정호김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 많이 보셨을 텐데 복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소 50% 넘었으면 좋겠다. 네. 최대 한 55까지는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조사 결과는 50은 넘은 것 같아서 예.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한숨을 쉬게 하는 결과인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뭐 출구 조사기 때문에 최종 결과 때까지는 아직은 안심하지 않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권영진 의원님 좀 실망스러우실 텐데. 네, 어려운 선거라고는 예측했습니다만 그래도 막판에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또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박빙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완패인 것 같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헌재에서 탄핵당했다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탄핵당한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고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네. 자, 정호김 전 의원님 보실 때는 이번 출구조사 결과 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역대 대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저 퍼센티지가 물론 출구조사지만 대충 결과도 유사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의 유사하게 나올 거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종의 황금 분할이다. 그러니까는 이 여론이나 국민의 메시지는 아주 명약관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내란 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혜영 전 의원님은 뭐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예, 뭐 제가 예상한 거의 유사하게 출구조사가 나왔는데요. 이번 대선은 위헌적인 계엄과 그런 윤석열 정부의 탄핵에 대한 그 심판의 성격이 매우 강한 선거였다. 그런 부분을 여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자, 복경 의원님, 그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던 기간 사이에 네.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그 차이가 유지됐다 이렇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를 달성하고 이미 지났다. 뭐 이런 말까지 국민의힘에서 네. 했는데 예. 우리 역대 선거가 그렇게 움직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깜깜이 기간, 블랙아웃 기간 동안 역전이 되는 경우는 아무리 오차범위 안에 들었어도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윤석열, 이재명 선거만 봐도 네네. 한 6개 정도의 조사가 나왔는데 하나 빼고는 다 오차범위 아니지만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조사가 나왔는데 결국은 최종 결과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자체 조사도 그렇고 움직이는 일은 없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까 네. 여러분 말씀 주셨지만 단지 그냥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의 싸움이 아니고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저질렀던 그 세력들에 대한 국민들의 일종의 심판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서 민주당의 많은 득표라기보단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이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최소한 과반 이상은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조사치에 그대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결과와 그 깜깜이 그 이전 결과와 지금의 결과가 거의 흡사하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무리 네거티브가 심화되고 해도 국민들의 마음은 별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권영진 의원님은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뭐 대구 경북 지역, 부산, 경남, 울산 그 지역들이 많이 안 움직였다. 좀 관심이 떨어졌다. 그래서 상당히 비상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투표율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갔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 거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투표율과 그리고 보수 결집이라고 하는 네. 걸로 보면은 예. 중간에 착시 현상을 지역적으로 일으킬 정도로 결집은 했다고 봅니다. 지난 3년 전 선거보다도 대구 같은 경우도 훨씬 더 투표율도 높고 예. 물론 지지율은 한 10% 차이가 납니다. 10% 차이가 납니다만은 그러나 그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우리 당이 중도층과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이제 청년들 중수층이라고 하는 네. 그 유동층들로부터는 완전히 이번에는 멀어졌다. 그러니까 보수 결집하는데 집중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이 착시 현상으로 드러나고 중수층에서
이루면서 이렇게 큰 표차로 지게 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당내가 상당히 좀 복잡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뭐 보수층이 결집했다 그러면 지금 당내 세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걸 더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반드시 그렇지, 그렇게 하고서는 결국 국민 다수 지지를 못 얻는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수층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 다음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중도층이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외연을 확장하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그동안의 잘못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말 진솔되게 이 사죄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모색해야만이 다음 이 선거, 지방선거나 또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집권의 희망을 가질 수 있지. 네. 지금 이렇게 이 보수층 39.3%만 지지받은 당의 이 지지층을 가지고는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보수층이 분열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39.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통령은 안 된다라는 경고를 지금 새롭게 만약에 이 여론조사대로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면은 새롭게 대통령이 될 이재명 신임 대통령에게 말하는 것들을 또 세계에 들어야 된다. 네. 여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행 전 의원님 보실 때는 뭐 국민의힘에 대한 상당한 회초리 이상의 몽둥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이제 과반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것도 이제 현실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워낙 강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만 보자면은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득표를 해야 되는 것이 네. 맞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51% 정도 이렇게 예측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이 그리고 현재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런 독주에 대한 그런 견제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의무 의원님, 아까 황금 분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더 적절하게 분할됐으면 어떤 시기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으세요? 예측 조사에서. 저는 이제 제3의 후보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느냐의 여부도 하나의 관전 그렇죠. 포인트였는데, 예. 그래도 7% 넘은 것은 나름대로 선전을 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도 물론 거의 40% 가깝게 되었지만,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노정시킨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좀 몇 %를 더 받게 된다면, 물론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 중심제라는 게 0.01% 차이로 이겨도 그 승자가 모든 것을 다 독식하는 구도이기는 하지만 네. 그것이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적어도 오늘 승리를 한 민주당이 좀 곱씹어 볼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요번에 아마 대다수의 중도층을 포함한 국민들은 이 계엄을 심판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만큼 몇 분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향후 새로운 정부가 또 소위 어떤 지나친 어떤 그런 행동이라든지 또는 그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그러한 그 태세를 취한다면 언제든지 국민들은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헤아려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늘 선거를 치르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아주 지혜롭게 이 고난을 한쪽에도 몰아주시지도 않고 적절하게 나눠주시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본격적으로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개표 상황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개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입니다. 개표 0.1%가 이루어졌습니다.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63.4%, 2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9%입니다.
네, 서울에 이어 경기입니다. 개표 0.1%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1위 51.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위 40.7%입니다. 인천의 개표는 0.1%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2%로 1위입니다. 2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8.3%입니다. 네, 부산 개표 0.4%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69.7%로 1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4%로 2위. 경남의 개표는 0.2%가 이뤄졌습니다. 1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64%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9.5%로 2위입니다. 네, 대구는 개표 0.4%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1위 78%, 이재명 후보 2위 14.8%입니다. 경북의 개표는 0.4% 이뤄졌네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65.1%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28.4%입니다. 네, 광주 개표 0.5% 이뤄진 가운데 이재명 후보 1위 76.8%, 김문수 후보 2위 14.5%입니다. 전국 시도별 개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남 0.6%가 이뤄졌습니다. 1위는 이재명 후보 86.7%입니다. 네, 다음 전북입니다. 개표율 0.8%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79.6%로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14.3%로 2위입니다. 대전의 개표는 0.3%가 이뤄졌습니다. 1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59.2%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3.1%입니다. 네, 다음 충남입니다. 개표 0.1%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1.8%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2% 2위. 개표 초반 레이스 어떻게 진행될까요? 충북은 개표가 0.3% 이뤄졌습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1.1%, 2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2.8%입니다. 네, 개표 초반 상황입니다. 강원 개표율 0.4%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52.2%로 1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9.3%로 2위입니다. 제주의 민심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개표 0.3% 이뤄졌습니다. 1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6.2%, 2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3.5%입니다. 네, 전국 개표 상황 0.3%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47.1%로 1위, 김문수 후보 46.1%로 2위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개표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개표 상황은 아직 초반이고요. 1%도 안 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다만 예측조사와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도 가고 있는데 개표가 진행되면 될수록 숫자가 더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정확한 흐름을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개표 초반이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 화면으로 보는 후보를 개인적으로 또는 술자리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가까운 사람들에겐 어떤 얘기를 할까요?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가까이서 지켜본 정성호 의원에게서 이재명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가장 가까운 걸로 알려진 의원, 또 정치적인 동반자로도 불리는 의원, 민주당 정성호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예, 건강해 보이십니다. 원래 건강합니다. 네. 정 의원님, 그럼 저희 같이 차로 이동해서요. 네. 맞아, 인간 이재명 탐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이재명 후보와의 인연이 아주 돈독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설명 좀 해주세요. 87년 3월에 사법연수원에 18기로 입소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사회과학 공부하고 토론도 하고 술도 같이 마시고
이 대표의 당시 모습은 좀 어땠나요? 전형적인 시골 출신의 또 그런 인상이었죠. 더벅머리 비슷하게 하고 길게 다녔었는데 순박한 친구구나. 항공사 하겠다는 이재명 대표 직접 말리신 분이 정의원님이신가요? 그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그런 취지 얘기를 했었고 너는 검사했으면 악질 검사 됐을 거다 너는. 그래서 변호사하기 잘했다. 그러니까 시장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그러지 않았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재명 후보는 성적이 어느 정도였어요? 졸업 성적은 저보다 좀 나았을 겁니다. 근데 저보다 기억력이나 암기력이 좋은 것 같아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저보다. 20년 전에 같이 술 먹었대 했던 얘기도 가끔 얘기하고 그래요. 행정가로서 또 탁월한 성과를 내는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성남시장에 당선됐잖아요. 네.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죠. 결론을 빨리 내리는 거예요. 굉장히 장점이죠, 사실. 시민운동만으로서는 한계가 뚜렷하잖아요.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정치거든요. 위임받은 권한으로서 다수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위임받은 권력으로 내가 그걸 잘 쓰겠다. 권한으로. 이재명 권력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대장동 등등을 사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제일 크게 이제 리스크로 작동해서 결국에는 0.73포인트의 패배를 보게 됐는데 정말 억울하죠. 매년 압수수색 당해갈 정도로 많은 가혹한 어떤 탄압을 받았는데 이재명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한 게 단 하나뿐이나 있냐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 낙선했었어도 대선에 패배했지만 의연했습니다. 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형 너무 걱정하지 말라. 어떻게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좀 측은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게 된 분들이 굉장히 커졌죠. 국민들을 좀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이다. 안심할 사람이다. 유능한 사람이다. 또 이런 이미지를 좀 주기 위해서라도 더 노력을 해야겠죠.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과정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에 이미지 많이 변화하시긴 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여린 사람이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의 그 삶에서 겪는 그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같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하위층만을 위한 정책들, 분배 정책, 사회주의 정책들을 펼 것이다. 라는 오해들도 꽤 있어요. 정말 큰 오해죠. 부를 창출하는 핵심은 기업이잖아요. 제가 만났던 역대 어떤 지도자보다도 기업을 잘 이해하고 시장 경제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참 좋은 대통령 후보입니다. 재능과 노력으로 가난했던 소년공에서 5천만 국민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희망의 삶을 살아왔고 명심하세요. 누구보다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와. 네,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운 사이죠. 사법고시를 같이 하셨던 염소원 동기인 정성호 의원이 상당히 말이 빠르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주 많은 자랑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거나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복경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검사 못하게 말리셨다 그러거든요, 정성호 의원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싶은데 네. 어찌할 수 없이 사회 진출을 해야 되니까 그 방편으로 뭐 고시를 보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법조인으로서 민주주의의 어느 한 부분에 대한 기여를 좀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유행이 있을 때 그 정성호 의원이 그런 것을 권유한 것이고 그리고 뭐 그 선택을 해서 아마도 공무원이 되면 또 박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난했던 이재명 그 당시 그 사법연수원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길을 택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자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은 뭐 사회과학 공부도 하고 그랬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선택을 했을 터인데 약간의 아쉬움들은 늘 있을 거예요.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판사를 그만두고 나오실 때 약간의 아쉬움 뭐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정성호 의원도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한 그 우려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 김영훈 의원님 어떠세요? 그 기업에 대한 부분,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하면 사법과 관련된 부분, 본인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사실 있는 것도 맞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재명 후보를 쭉 관찰을 했을 때는 특별하게 이념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좀 현실에 맞게 그런 정책들을 좀
나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있고요. 예.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예.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하는지 이게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미처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양쪽 의견이 다 있을 수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야, 이게 소추되지 아니한다. 공소 제기가 안 되면은 그보다 더 나아가는 재판은 당연히 정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법 조문 봐봐. 소추만 안 된다 했지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된다고 어디 적혀 있느냐. 또 한쪽에서는 야, 우리 대한민국 국격이 있지 대통령이 그 내 재판 받으러 다니면 되겠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법 앞에 평등 모르냐 네. 대통령이라고 재판 정지되는 게 어딨나 이게 양쪽 의견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 재판부의 그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예. 우리 대한민국의 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근데 민주당은 지금 법으로서 이 부분을 정지시키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복 의원님? 저는 그 이야기 말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혹시 기업이나 예. 이런 걸 상대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독선적으로 네. 할 이럴 걱정을 조금 말씀하셔서 제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아산시장 할 때 성남시장을 똑같은 때 같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아산시와 성남시는 자매결연 도시고 각 읍면동끼리의 그 교류도 지금도 계속해서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업인들에게 좋은 도시로서의 성남 이미지를 만들어줄까? 네.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자들을 위한 성남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이지 특별하게 어떤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예. 나의 이념적 기준에 따라서 무엇을 하고 이런 후보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일정 정도 너무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한 거 아니야? 이러한 이제 오래된 분들은 그런 걱정을 일부 하기도 합니다. 자, 권 의원 생각 어떠세요? 뭐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할 때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잘 되도록 지원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행정을 맡아 하는 동안에 본인이 업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계곡의 불법 건축물들을 정리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정치인으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걸로 보면은 기업 쪽에서는 굉장히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뭐 재벌을 해체한다라고 하든지 했다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들어와서도 지금 노란봉투법은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미 노란봉투법은 2번이나 다 이게 이 제2 요구가 돼서 그렇게 부결이 됐는데 다시 밀어붙이겠다. 이 부분들은 노동자들 편에서 보면은 특히 대규모 노조 편에서 보면은 필요한 것인지 모르지만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너무나 노조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그냥 이 평소에는 얘기할 때는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또 막상 노조나 반대 측의 얘기가 있으면 그걸 계속 후퇴하는 네. 예를 들면은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도 52시간 근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어떠냐 이렇게 했다가 하는 척 하다가 그것도 지금 뒤로 후퇴돼 있고 상법 개정안은 또 밀어붙이겠다고 이런 면에서 보면은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가 말로 기업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법안으로 뒷받침한 것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기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그러면은 만에 하나 저 결과대로 대통령 당선되시면은 진짜 일자리 만드는 건 정부가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이 기업이 일자리 만들고 기업이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본인이 그동안 했던 부분들을 기업 중심으로 성장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혜영 의원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정우임 의원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경제 관련된 이 권영진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경제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뭐 선거 때에는 그 또 표를 의식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는 그 이제는 꼭 인기 위주의 정책보다는 뭐 국가 전체 나라의 재정도 좀 생각을 하면서 또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그러한 정책들을 좀 많이 해 주기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적어도 오늘만큼은 전 세계에서 저 출구조사에 따르면 가장 행복한 남자가 이재명 후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승자가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텐데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굉장히 어떤 지적을 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의 이재명 후보의 말과 행동에서 스트롱맨의 기질을 그대로 노출 없이 보여준 측면이 여과 없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권 의원께서 몇 가지 사례로 뭐 법도 이제 제시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실용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적절한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성남FC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딜 메이킹을 해가지고 그 대장동 사업가들 그다음에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원래는 임대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가 일반 분양이 되고 그 사업가가 상당히 많은 이득을 취했다 그러더라고요. 성남FC도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과 뭐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용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앞으로도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 상당히 그 골치 아픈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용적으로 하되 상당히 투명하게 그러면서 그 기업들의 우려를 그 불식하는 그건 결국은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사부적인 관계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자, 이번엔 김문수 후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정치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던 시기에 이웃 사촌으로서 속 얘기를 듣고 막판 후보 교체 논란 당시에는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원영섭 변호사가 김 후보를 소개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경선에 승리하고도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김문수 후보 옆을 지킨 분이 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문수 캠프에서 미디어와 법률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원영섭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변호사님 인간 김문수 탐구 함께 해볼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하고 왔습니다. 예. 네, 그럼 같이 차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예. 두 분 인연 언제부터 시작되셨나요? 봉천동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집이 저희 옆 아파트입니다. 딱 붙어 있거든요. 근데 엄청 이제 대선배신데 첫 인상이 어떠셨어요? 강성 이미지니까 워낙에 성품도 이렇게 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아주 부드러우신 거예요. 말해주는 게 2016년에 만나셨을 때 이렇게 거대 정당에 이기호 2번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줄 예상하셨어요?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너진 보수 진영을 지키고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내시는데 그것이 굉장히 진정성이 제가 느껴졌어요. 정광훈 목사와 뭐 이렇게 친하시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 실제로도 많이 가셨고 한데 이분은
누구라는 것보다 그 누구가 하는 그 말의 내용, 행동의 내용 이거를 또 굉장히 직시를 하시는 편이거든요. 5살짜리 꼬마가 맞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따라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메시지를 들고 있고 그게 내 생각에 이거는 말이 되면 조금 더 확인해보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이번에 후보 교체 위기였는데 이때 중에서 제가 느끼기에 또 가장 극한 상황은 그 밤에 새벽에 통과됐을 때 그때잖아요. 부모님 또 자다가 일어나서 그 상황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100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해야 되니까 빨리 그 캠프로 들어와 달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조건 이 가처분을 승소해야 된다고. 또 가처분 심리가 오후 5시였는데 오후 5시에 오셔가지고 같이 그 법정에서 제 옆에 동석하셔가지고 한 9시쯤에 협상을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나 봐요. 이 가처분 인용에 모든 걸 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 가처분이 인용되면 후보가 되시는 거고 기각되면 후보 자격이 취소되는 완전히 벼랑 끝까지 간 거죠. 너무 급박한 그 상황이잖아요. 수가 한 11시가 넘어가지고 여론조사가 또 하필이면 우리가 이기는 거 나오는 바람에 이 모든 게 정말 아주 드라마틱하게 해피하게 정리가 된 거죠.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요. 김문수 후보님 성함으로 삼행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문제의식으로 치열하게 일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네, 원영석 변호사가 김문수 후보의 인간적인 면들을 하나하나 또 탐구해 봤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참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좀 고집스럽다 이런 이미지 좀 가졌어요. 권영진 의원님, 뭐 현장에 계셨을 테니까 어떠셨습니까? 너무 꾸밀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해서 부천 소사에서 3선하고 경기지사 2번 했는지 어떨 때는 의아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김문수 후보 보면서 사람들을 잘 기억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할 사람들 다 합니다. 하는데 정치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이름 같은 경우. 네,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정치인들이 잘 몰라도 아는 척하고 반가운 척합니다. 세게 정말 그러면서 저 알죠? 그럼 알죠. 이렇게 하는데 이 양반은 그걸 못합니다. 모르면 진짜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옆에서 몇 번씩 해요. 아니 가다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그냥 좀 안다고 하고 답습게 안아주고 이러면 되지 않냐. 이런데 이 양반은 그걸 못할 정도로 좀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고지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본인의 원칙하고 다른 부분들을 당의 지도부가 요구를 했다라는 그 오해 때문에 5월 3일 날 후보 되자마자 본인이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분들을 당장 내가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이렇게 1단계, 2단계 해서 후보가 됐는데 지금 당장 무슨 저 후보 자리를 내놓으라는 형식으로 단일화를 나한테 강요하는 게 이게 나한테보다도 그동안 나를 후보로 만들어준 우리 당원들과 국민에 대한 도리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단일화 부분들의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걸 잘 알거든요. 제가 막판에 한번 단일화를 만들어 보려고 양쪽을 찾아가고 만나고 해서 오히려 막판에 김문수 후보는 자기 부분들을 양보하면서 단일화 안을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그게 이제 또 다른 측에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단일화가 아름답게 되지 못하고 우리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를 부결시키는 바람에 김문수 후보로 그렇게 된 거죠. 하여튼 자기 원칙과 이런 부분들에 충실하고 또 꾸미거나 거짓말할 줄 모르는 것 그리고 자기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만약에 이제 남에 대해서만 그렇게 엄격하고 자기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인데 네. 김문수 후보는 자기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저렇게 수많은 벼슬자리하고도 봉천동에 실평수 18평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놀란 건 그 가족들이 그런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는 서민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서민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배용찬 인사이트K 소장 뒤늦게 나오셨는데요. 자, 소장님 어떠세요? 지난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에서 만약 후보 교체가 뭐 자연스럽게 됐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후보가 나왔더라면 지금 출구조사 결과와는 좀 다른 예측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는 결국 중요한 건 프레임 전환이거든요. 네. 프레임이 그냥 계속해서 탄핵, 내란으로 가면 이건 뭐 어찌해볼 도리가 없을 겁니다. 실제 네. 이제 방송 3사 출구조사 나온 결과를 보면은 이 구도가 작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는 구도, 이슈, 인물인데 이게 인물과 이슈를 통해서 한번 구도를 바꿔보려고 했던 것이 이제 단일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단일화가 됐어야 또 빅 플랫폼, 빅텐트로의 2차 확장이 가능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준석 후보도 더 이제 블랙홀로 이 빅텐트 블랙홀로 끌어올 수 있는 동력도 생겼을 텐데 첫 번째가 이제 불발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사실상 이 탄핵과 내란으로 가는 이 구도를 이겨내지는 못했다라고 보는 의미에서 첫 번째 단일화의 이 어긋남이 상당히 크게 타격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정우임 의원님,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지도부가 너무 강압적으로 했던 것들이 논란이 또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경악했습니다. 그 지도부의 두 분을 제가 잘 아는데 네. 그런 행동을 하리라고 상상조차 글쎄요. 예. 못했던 그래서 오히려 당원들 사이에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동정 여론이 결국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막는 그런 기제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배 소장님하고 좀 다른 생각인데요. 네.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됐다 그래가지고 예. 빅텐트가 그렇게 용이하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이미 말씀하셨듯이 지금 구도이고 그다음에 계엄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후보는 그런 의혹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겠는가라는 아쉬움이 있고 애초부터 사실 그 상당 기간 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확실한 선을 긋고 시작을 했더라면 오히려 지금의 결과보다는 우리가 다른 결과를 좀 기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계엄 자체가 없었어야 되는 거지만 예. 그런 아쉬움이 솔직히 굉장히 많습니다. 자, 뭐 계엄이 없었다면 대선도 없었겠죠. 자, 근데 복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사실 어떤 후보가 더 낫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누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고 네. 선거가 진행되면서 일정 정도의 프레임 전환에 국민의힘 쪽에 성공을 했다라고 저희는 봤어요.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에 비교해 보면 예.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그 틀 안에서 옴짝달싹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어쨌든지 간에 정당한 계엄이었고 탄핵은 잘못된 것이었고 이러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켜낸 이런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그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같은 당 소속이지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 순간의 역사에 우리는 죄를 진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보수의 정신도 살려야 되고 하니 저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저는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으면 네. 정말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오차범위 내에서 지난번에 그 승부가 났던 그런 정도에서 승부가 났을 수도 있겠다. 예.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결집되어 나가는 실질적인 모습들을 뭐 보여줬었으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마지막까지 사실 맨 마지막 날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는
가짜 사과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바로 그 전날 그날 제주도에 가서 4.3에 대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 한마디 없이 입을 꾹 다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제2의 윤석열을 내 보낸 거 아니야? 이런 그 국민들의 걱정을 자초한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권 의원님 어떻게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었습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절연 그게 쉽지 않았던 겁니까? 내부 지지층만을 의식한 겁니까? 힘들었죠. 왜냐하면 우리 지지층들 사이에 상당히 분열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하고 다른 것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했을 때 같은 경우는 우리도 사실은 분열이 돼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 민주당 쪽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이재명식의 이 야당의 어떤 행포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은 없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야당이 우리에게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을 열어줘 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12월 이 중반 같은 경우 이 여론조사가 완전히 뭐 2배 정당 조사가 민주당이 50몇 프로 가고 우리 국민의힘은 20%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면서 오히려 보수 쪽에서 야 이게 뭐냐 이게 윤석열 대통령 경험한 것도 잘못했는데 보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보니까 이걸 나라 걱정은 안 하고 자기들의 권력 이익을 위해서 대행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가면서 12월 후반에 가면은 오히려 정당 지지도가 비슷하게 가고 1월 초순경에 들어가서는 정당 지지도가 역전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 비상계엄에 대한 이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긋지 못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영우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예, 우선 그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너무나 위헌적인 그런 그 계엄 선포였는데요. 그 우리 헌법에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군을 투입해서 그렇게 국회 활동을 마비시키는 것은 뭐 더 이상 보고 말고 할 것이 없이 명백하게 위헌적인 그런 계엄이었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너무 큰 판단 미스를 한 것 아닌가. 그날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서 국회 표결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인가요? 그분이 의총 장소를 여러 번 바꾸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 분밖에 그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큰 실책. 그리고 뭐 이게 자고우면할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대통령이 탄핵이 될 사안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채택하고 더군다나 탄핵으로 인해서 이게 벌어지는 선거인데 탄핵을 반대한 김문수 후보를 당의 후보로 내세워서 우리 국민들의 표를 받을 수는 없는 선거였지요. 그래서 이 요즘 특히 민심의 변화 주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국민의힘에서 처음부터 명백하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단절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국민에게 그 크게 사죄를 하고 그렇게 선거에 임했으면은 아마 굉장히 접전이 될 수도 있는 선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뭐 안타까우실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윤 전 대통령과 단절을 하고 싶었지만 또 그만큼의 지지 세력이 있다 보니까 이 이른바 집도끼를 놓칠까 봐 또 확실하게 선을 걷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선거라는 건 중도를 잡아야 할 텐데 그 중도에 대한 국민의힘의 접근이 과연 옳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복귀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귀 의원님이 생각하고 있는데 복귀를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자,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가 당내 비주류였죠. 사실 뭐 소름도 받은 적도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또 바깥으로 좀 나가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공통점이죠. 어릴 적 지독하게 가난했다는 점도 공통점이겠네요. 또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두 사람의 인생 역정을 버추얼 랩에서 최원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여기 대입 학력고사 수험표가 한 장 있습니다. 고등학생 같지 않은 장발에 작업복을 연상시키는 복장. 또래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6년 동안 공장에 다니며 돈을 번 이재명 후보의 어린 모습입니다. 스스로 참혹했다고 표현한 어린 시절은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을 등지려 한 적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건 공장 노동자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판검사가 아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고 자신이 자란 성남을 활동 무대로 삼았습니다. 지역 시민사회에선 명사가 됐지만 중앙 정치 무대엔 쉽사리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낙선을 거듭하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이른바 사이다 발언으로 강성 지지층을 끌어들였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까지 뛰어들었습니다. 도지사를 거치며 몸집을 키운 뒤 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한달음에 달렸습니다. 낙선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됐고 총선을 거치며 당을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습 사건은 숱한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당내 리더십을 만드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탄핵 국면. 이재명 후보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국회로 모여달라고 독려하며 계엄 해제의 주역이 됐습니다. 국회로 와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을 주도해 3번째 대선에 나섰습니다. 또 한 명의 후보 사진도 살펴볼 건데요.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명문 경북중학교 교정에 선 까까머리 학생. 앳된 티를 벗지 못한 얼굴이지만 꼿꼿한 자세는 앞으로의 인생을 예고합니다. 바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지만 노동운동에 투신한 위장 취업 1세대입니다. 위장 취업을 위해 보일러공을 비롯한 7개의 자격증을 땄고 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시작으로 운동권의 핵심 인물이 됐습니다. 서울대에서 2번이나 제적당했고 수배 중에 숨어 들어간 집에서 동지와 눈이 맞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은 김 후보 자신이 인생의 별의 순간이라고 꼽았습니다. 김 후보는 사회주의의 몰락을 보며 혁명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습니다. 민중당으로 시작했지만 신한국당 국회의원이 되면서 운동권에선 변절자로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의 험지인 경기도 부천에서 3선 의원 그리고 2번의 경기지사를 지냈습니다. 주말엔 직접 택시를 운전하며 민심을 듣기도 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보수 적통으로 거듭나기 위해 영남으로 갔지만 정치적으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김문수 후보가 다시 대중의 시선을 받은 계기는 역설적으로 탄핵 정국이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허리를 숙일 때 홀로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꼿꼿 문수라는 별명을 얻고 대선 주자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인생 역정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경기도지사를 지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최근에 대선에서 경기지사 지낸 분들이 단 한 명도 대통령이 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누가 되든 경기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경기 지역에서는 누구를 선택하고 있을지 윤태용 기자가 터치랩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터치랩입니다. 자, 지금부터 실시간 레이스를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누가 더 많은 표를 득표하고 있을까요? 실시간 레이스 전국 개표 5.2% 진행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46.3% 득표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45.7%입니다. 지금 막 숫자 바뀌는 거 보셨죠? 숫자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바뀌고 있습니다. 46.2, 45.7, 다시 바뀝니다. 46.3, 45.6. 자, 전국의 실시간 레이스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지금 계속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전국 판세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앞서도 윤정호 앵커가 말씀해 주셨듯이 두 사람 모두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2번이나,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한 차례 지냈는데, 일단 전국 판세를 보시면 개표가 5.4% 진행됐는데 김문수 후보가 10곳에서 지금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제주, 그리고 대전까지 10곳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46.3% 득표 중입니다. 2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곳에서 지금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충남, 충북, 전북, 광주, 전남, 울산. 아직 세종은 개표가 시작되지 않아서 데이터가 집계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난 대선 때랑 비교를 해보면 비슷한 상황이죠. 현재 개표 5.4% 진행된 상황에서는 지난 3년 전 20대 대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대 대선 때도 더불어민주당은 7곳에서 1위, 국민의힘은 10곳에서 1위. 지금 현재도 더불어민주당은 6곳에서 1위, 국민의힘은 10곳에서 1위입니다. 자,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상황은 어떤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개표 5.2% 진행됐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47.4%, 이재명 후보는 43%입니다. 두 사람의 표차는 21,395표 차. 지난 대선 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50.9%, 윤석열 후보가 45.6%를 기록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반대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자, 경기도의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경기 북부와 남부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푸른색과 붉은색이 지금 뒤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3선 의원을 지냈던 부천 소사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조그만하게 되어 있는데 부천 소사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죠. 개표가 여기는 그래도 꽤 진행됐습니다. 10.7% 진행됐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47.9%,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43.7%입니다. 두 사람의 표차는 713표 차이가 나고 있고,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11.5%포인트 차이로 앞섰는데 이번에는 지금 개표 10.7% 진행된 상황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한 4.2%포인트 정도 713표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을 2차례 지냈죠. 성남시청이 있는 성남중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성남중원도 6% 개표 진행됐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46.6%, 김문수 후보는 44.5%.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표차가 100표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좀 더 지켜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지역, 바로 성남중원입니다.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57.2%, 윤석열 후보가 39.7%, 17.5%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선 앞섰는데 지금도 물론 앞서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그러나 두 사람의 표차가 183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그리고 2.1%포인트 개표가 더 진행되면 어떨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전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앞서는 것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뚜껑은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저희 TV조선과 함께 지켜봐 주시면서 이번 개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랩이었습니다. 요새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세금 걱정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경기는 안 좋은데 세금은 많이 나와서 놀랐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매출은 줄고 세금은 늘어나서 정말 힘들어하시죠. 다음 대통령께서는 이런 현실을 잘 살펴봐 주셔서 사업자분들께서 숨 좀 돌릴 수 있도록 세심한 세금 정책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공공장소에서도 흉악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뉴스에서나 볼 법한 상황들이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조금 무섭고, 예전에 밤에 다닐 때는 그렇게 무섭게 다니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대낮에도 긴장을 하고 계속 무서운 상태로 다녀야 된다는 자체가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치안이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취업 공고를 종종 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1년차 이상 경력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신입인데 많은 경력이나 기술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근데 각 졸업한 대학생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다음 대통령은 진짜 신입을 위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럭무럭 자란 바단 민심은 어느 후보에게 갈까요? 네, 이 시각 개표 상황입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김문수 후보 힘차게 물을 하나 뽑아냈습니다. 54.3% 1위. 2위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영차. 경기 개표 상황은 6.9%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7.2%,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3.3%입니다. 네, 다음은 인천입니다. 개표 1.3% 진행됐습니다. 김문수 후보 또 물을 하나 힘차게 뽑아냈습니다. 47.1%. 2위는 이재명 후보 44%입니다. 후보들의 배심 대결. 부산으로 가시죠. 개표 9.7%입니다.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54.4%,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8%입니다. 네, 다음은 경남입니다. 개표 5.4% 진행됐습니다. 김문수 후보 49.6% 1위, 이재명 후보 43.8% 2위입니다. 울산으로 넘어가 보시죠. 개표가 0.8% 이뤄졌습니다. 1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6.3%입니다. 네, 대구 민심 살펴보겠습니다. 개표 13.1% 진행됐습니다. 김문수 후보 72.2%, 이재명 후보 19.9%입니다. 양 후보의 표심 대결. 경북은 개표 8.4%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65.6%, 이재명 후보는 28.4%입니다. 네, 경북에 이어 광주입니다. 개표 10.8%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힘있게 무 하나 뽑아 올렸습니다. 1위 79.9%, 2위는 김문수 후보 12.1%입니다. 영차. 전남 개표율 12.6%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87.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입니다. 개표 9.4%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 무뽑기 성공입니다. 83.9%, 김문수 후보는 11.1%로 2위입니다. 대전의 개표 상황 확인해 볼까요? 개표율 7.2% 이루어졌습니다. 1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9.8%, 이재명 후보는 40.9%입니다. 네, 충남 개표 5.5%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힘찬 손길로 무 하나 깔끔하게 건졌습니다. 52.1%로 1위, 김문수 후보는 41.2%로 2위입니다. 충북은 개표율 7.9%가 이루어졌습니다. 1위는 이재명 후보 48.5%, 김문수 후보는 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은 개표율 1.5%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47.4%,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9.9%입니다. 바닥 민심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강원 개표율 8.9%입니다. 1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7.1%입니다. 네, 제주 지역 개표율 7%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끝내 끌어올렸습니다. 48.2%로 1위, 이재명 후보 42.8%로 2위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개표율 7.6%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6.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5.5%입니다. 네, 개표가 이제 한 10% 가까이 이제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도달은 안 했는데요. 이제 개표가 진행 중이니까 다들 지켜보셔야 할 텐데요. 가장 긴장되는 곳, 바로 각 당의 상황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한 표 한 표가 나오는 순간순간 각 당의 상황실은 또 마음을 졸일 텐데요. 각 당 상황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먼저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상황실 연결합니다. 자, 황정민 기자, 지금 상황 알려주시죠. 네, 출구조사가 발표된 지 2시간가량 지난 지금은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자리를 비우면서 다소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투표 종료 직후 이재명 후보가 51.7%로 김문수 후보를 12%포인트 넘게 앞선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땐 이 환호와 박수가 장내를 한동안 뒤덮었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에서 40%대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예측과 울산에선 이 후보가 더 우세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들뜬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아직 개표 초반인 만큼 지도부는 끝까지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천 계양에서 개표를 지켜보다가 당선 윤곽이 어느 정도 확실해질 걸로 보이는 오늘 늦은 저녁 여의도에서 지지자들과 개표를 지켜볼 걸로 보입니다. 이 자리엔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함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엔 민주당 중앙당사나 이곳 국회 상황실을 찾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채림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 역시 선대위 관계자들은 대부분 자리를 떴고 취재진들만 남아서 다소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투표가 종료되기 직전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 선대위원장단은 이곳에 모여서 개표 결과를 지켜봤고 출구조사 결과를 긴장감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더 벌어진 격차가 예측이 되자 일부 의원들은 눈을 질끈 감았고 머리를 짚으며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1시간 전쯤 상황실을 떠나며 개표를 겸허히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역전 구간에 진입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국민의힘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택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다 결과 윤곽이 드러나면 이곳 상황실을 찾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네, 다음은 개혁신당 상황실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개혁신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개혁신당 관계자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자택에서 출발한 이준석 후보는 조금 전 이곳 상황실을 찾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선거 결과 책임은 모두 제 몫이다. 잘 분석해 1년 뒤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약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개혁신당은 총선과 대선을 완벽하게 완주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이번 선거를 평가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앞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적합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개혁신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천하람 상임선대위원장도 출구조사 발표 직후 상황실에서 소감을 밝혔는데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완주했다.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며 이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개혁신당 개표 상황실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버추얼 랩입니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개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대 격전지 서울입니다. 현재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53.8%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35.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9% 개표 진행된 최대 격전지 경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7% 득표 중이고요. 2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43.4% 득표 중입니다. 네, 이어서 인천 보겠습니다. 개표가 아직 좀 더뎌서 2.7% 정도 진행이 됐는데 1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5.9%고요. 2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45.1%로 아직 팽팽한 양상입니다. 네, 다음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개표 12.4% 진행된 가운데 1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53.4%,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위 39%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직 개표가 6.7%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9.3%, 2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44.1%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울산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1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53.4% 득표 중입니다. 2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7.7%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보수의 심장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개표가 좀 진행돼서 17.4% 진행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72.9%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2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19.3% 득표 중입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경북 가겠습니다. 개표 10.3% 진행된 가운데 1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65%, 2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28.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광주 가보겠습니다. 현재 개표 13.6%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80%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2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12.1%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전 투표가 가장 뜨거웠던 전남 가보겠습니다. 현재 1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87.6%, 2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8.4% 크게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투표율 가장 호남에서 뜨거웠던 전북입니다. 현재 1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84.3%고요. 2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10.8%입니다. 네, 다음은 캐스팅보트 대전 가보겠습니다. 현재 1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48.1%입니다. 2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42.4% 득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충남 가보겠습니다. 현재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위입니다. 52.3%고요. 2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1.3%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충북 가보겠습니다. 현재 개표가 11.3% 진행됐습니다. 1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49.1%, 2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4% 득표 중입니다. 네, 다음은 세종 가보겠습니다. 아직 개표가 더디어서 4.1% 진행됐는데요. 1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46.8%입니다. 2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0.8%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강원 가보겠습니다. 개표 현재 11% 조금 넘게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7.4% 득표 중이고요. 2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44.9%입니다. 네, 다음은 제주 가보겠습니다. 유권자 수는 적지만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해왔는데요. 1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45.8%입니다. 2위는 김문수 후보 45.3%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체 흐름 보시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개표가 10.2% 진행됐습니다. 현재 1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45.9%로 1위를 달리고 있고 2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45.9%로 팽팽하게 지금 뒤를 쫓고 있습니다. 네, 이상 버추얼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결혼 페널티가 최대한 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출 측면에 있어서 금리 관점에서도 사실 혜택이 별로 없고 미혼 2명인 것보다 크지 않아서 결혼을 한 지 지금 1년 반 정도 됐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변에도 저희랑 비슷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다음 대통령께서는 신혼부부들이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혼인율과 출산율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봄 서비스가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이 근방에는 없더라고요. 주말에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런 돌봄 서비스 정책이 많이 생겨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사람들도 주말에 조금 편하게 보낼 수 있고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책들을 다음 대통령께서 더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기라고 불리는 임신 중기에는 법적으로 저희가 지원받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임신 중기가 안정기여도 조산의 위험도 있고 갑자기 배가 부르다 보니까 허리가 갑자기 아파요. 못 움직이거든요. 대통령께 제가 바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제도가 조금 미비한 임신 중기에 단축근로의 시간을 조금 늘려주신다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조금 연장시켜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사회가 맡고 있는 저출산 문제 아주 심각하죠. 새 대통령은 이 문제를 정말 잘 풀고 진솔하게 정말 도움되는 대책을 통해서 많은 출산이 대한민국을 더 부강하게 만드는 기틀이 되도록 해야 할 겁니다. 2030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역의 신혼부부들의 이야기 모아서 드렸습니다. 한번 잘 새기셨으면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출구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출구조사 나왔고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출구조사 결과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까 많이 흥미롭게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근데 배종찬 소장님, 네. 이 출구조사 결과와 지금 개표 상황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제 출구조사를 지방선거 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다 맡았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투표함이 어느 쪽부터 먼저 개봉이 되느냐, 개함이 되느냐가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워낙 초반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25%는 좀 넘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출구조사와 실제 득표 결과가 조금은 또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출구조사도 모든 투표소가 아니라 조금 이제 지표가 될 수 있는 출구소를 선정하는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 그런 좀 경향성이 달라진다 그러면 네. 그 차이가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떤 지역이 먼저 또 개표가 되느냐가 또 전체 득표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체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 25% 개표 지점에 가서 네. 출구조사와 얼마나 좀 비슷해지냐 또는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종 투표율이 아까 저희 속보로 보여드렸습니다만 79.4%가 나왔습니다.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그러면 이 7시까지 했던 투표율보다 더 나온 거잖아요. 근데 보통 출구조사는 5시 반이나 6시 반 요 정도에 마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뒤늦게 투표한 부분은 출구조사에서도 잘 걸러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닙니다. 출구조사는 7시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7시까지는요? 그래서 이제 방송사에는 그래프 작업이나 이번 경우는 8시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7시 30분에 데이터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구조사는 모르겠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없을까?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워낙 이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기 때문에 투표를 하고 나와서 출구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5번째 투표자마다 이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몰라요 이래버리면 무응답 처리가 5번째, 또 10번째, 15번째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무응답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출구조사에 포함이 안 되는 그 부분이 뭐냐면 투표자로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사전투표입니다. 그러면 사전투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지역의 성, 연령을 가지고서 실제 본투표자와 이 대입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사전투표자의 성향이 본투표와 비슷하게 연령대나 이렇게 맞춰져 간다면 그대로일 텐데 사전투표자의 성향이 본투표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러면 또 출구조사와 실제 득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의 저희들 경험칙상 사전 투표를 하는 쪽은 민주당이 좀 유리한 쪽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아무래도 보정을 했겠죠. 출구조사 지금 본 투표에 대한 출구조사를 했겠습니다만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좀 더 가중치를 더 줘서 아마 그 수치를 만들지 않았었나 싶은데요. 지금 개표하는 함도 지금 사전 투표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느 사전 투표함이 먼저 들어가느냐 또는 본 투표에는 오늘 난 것이 들어가는데 바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윤 앵커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사전 투표에 대한 보정을 어떻게 하느냐, 좀 열세 보정을 하느냐, 우세 보정을 하느냐, 쉽게 말해서 가중을 세게 하느냐, 가중을 거의 안 하냐, 가중을 약하게 하느냐.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조금의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 투표자에 대해서는 전화 면접을 한다든지 전화 조사를 통해서 그걸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사전 투표가 그 지역에서 얼마나 유권자가 성 연령대 이 정도 정보를 중앙선관위로부터 합법적으로 제공을 출구조사 팀들이 제공받아서 그걸 그냥 일종의 통계적 분석으로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조사라는 건 아니군요. 아닙니다. 근데 사전 투표를 한 것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ARS 조사라든지 했습니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하는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화 조사를 하긴 합니다만 그건 참고할 뿐이고 실제 데이터에 들어가는 것은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은 가중을 줘서 좀 맞추기도 하고 본 투표 날 한 연령대라든지 그 지역에 실제 본투표가 진행된 것을 보고서 그것을 감안해서 연동하는 그런 통계적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복 의원님 지난번 총선 때 투표함 개함 순서에 따라서 좀 시비가 엇갈리셨죠? 제가 지난 21대 때 낙선을 했었는데요. 그 개표를 하는데 너무 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회복 불능할 만큼의 그 숫자가 나와서 일찍 저희 사무실에 가서 죄송합니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전 투표 그 개함 안 했습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이거는 도저히 뒤집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패배 선언을 저희 지지자들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미리 하셨군요. 집에 가서 소주 한잔 하고 잠들려고. 근데 집사람이 깨워요. 여보 표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표 차이가 이제 1000표도 안 난대.
그리고 아직 개표는 좀 남아 있고. 예.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정신 들어서 이제 보니까 뭐 좁히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500표 차이로 500표 차이로 네, 네. 지기는 했는데 어느 지역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 먼저 개함을 하느냐 그리고 사전 투표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지금 정도 적은 퍼센테이지 개표 상황에서는 이건 뭐 구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사전 투표와 그리고 유리한 지역과 불리한 지역 이런 것들이 골고루 섞이는 시점 그 퍼센테이지가 대략 한 뭐 30, 40 정도는 가야 그 추세가 쭉 갈 수 있지. 그 예를 들어서 영남을 먼저 개표를 했다라고 하면 뭐 김문수 후보가 앞서갈 수밖에 없고 호남 그 개표 비율이 높다라고 하면 또 이재명 후보가 앞서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아직 판고르기가 안 됐으니까 지켜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권 의원님도 뭐 선거를 많이 치러보셨는데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 공포증, 일종의 포비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안 하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3일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사전 투표 이틀에다가 본 투표 하루. 근데 이제 그 사전 투표를 안 하게 되면은 본 투표 하루만 하면은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날씨가 굳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사전 투표를 우리가 하자라고 여러 가지 독려를 했습니다. 하고 후보자께서도 인천 계양에서 사전 투표를 하고 그러셨죠. 당신이 사전 투표했다고 문자까지 보내고 했는데 이 문자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자가 뭐 엄청나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사전 투표를 아내와 같이 대구의 볼리동 사무소에서 했는데 사전 투표했던 걸 SNS로 공개하고 사전 투표를 권유했는데 아이고 저한테 전화하시고 또 문자로 답장 보내면서 사전 투표 안 하면 안 되는데 왜 권 의원은 사전 투표를 이렇게 권유하냐고 그런 걸 보면 그럴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본투표 하십시오. 그렇게 못 믿으시면 본투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 대구 사전 투표율이 25.65%로 전국 최하위였거든요. 최하위였고 그런 사전 투표에 대한 그런 두려움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만 탓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염려가 있으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작은 어찌 보면은 투표 관리상의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계속 제기됐잖아요. 무슨 배춧잎이 있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은 선관위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여러 가지 관리상의 실수가 있어서 오히려 더 증폭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선거를 마치면은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좀 철저하게 선관위가 그동안 뭘 잘못했고 어떻게 관리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전향적인 게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뭐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에 대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어물쩡하게 저도 사전투표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에게 대해서 사전투표 부정 없습니다. 사전투표 합시다. 그래서 우리 투표를 높입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그나마 그런 불신이 좀 줄어들 텐데 계속해서 불신이 남아있게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책임이 아니고 저는 이런 부정선거의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의 그 책임이 있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더 명백하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이거는 결국 국가의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만했으면 우리 미래와 전혀
이 도움이 안 되는 논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주류가 국민의힘 내에서 사전 투표가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지만은 국회의원 107명 중에 사전 투표가 부정선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만 관리상의 문제를 좀 더 깔끔하게 하라 이런 얘기는 합니다. 하는데 밖에 또 그렇지 않은 부정선거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게 국민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런 하는 노력을 정치권도 같이 하고 또 선관위는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옥임 의원님은 사전 투표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오늘 투표했거든요. 오늘 하셨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모두의 그 출구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유권자들은 상당히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권자들이 특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디테일하게 모든 이슈를 다 그 챙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전투표와 관련해가지고 중앙선관위에서 이번에도 가뜩이나 뭐 그런 그 쟁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전 투표 중에 그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들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줄이 길어서. 그거 외에도 그 자기 남편 거를 대리로 투표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자꾸 부실 관리의 그런 어떤 그 측면이 자꾸 노출되면 될수록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실 관리인지 부정선거인지 그걸 유권자들은 왜 이걸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부실 관리예요 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또 다시 그런 빌미를 줬다라는 점에서 국민들, 그걸 의심하는 국민들이 이전에 중앙선관위가 따끔하게 책임에 대해서 좀 그 상당히 숙고를 할 필요가 있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정부를 수임하시는 분들이 한번 개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문제가 없다고 이미 판단을 내린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중에 어떤 정도의 비율의 분들이 그걸 부정선거라고 하시는지 제가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지만은 국민의힘의 그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이런 음모론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또 보수 정당의 그런 정당의 또 대표자로서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 말씀이 맞는데요. 심지어는 소쿠리를 갖다 놓고 투표하라 그러고 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인데 그것밖에 못하는지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분명히 그 비난받아 마땅한 측면이 있어요. 물론 부정선거를 지금 그 음모론에 동조하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가 좀 깔끔하게 관리를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사실 투표용지 들고 밖에 나간다는 거 상상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럼 누가 가서 이거 가지고 장난쳤다면은 그거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과거 선거 보면은 투표용지 하나 빼돌려 가지고 한 집에 있다가 계속 한 명 오면은 찍은 거 주고 돈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돌려서 부정선거한다는 그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서로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러지 사실 문제 삼는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법한 일인데 선관위가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지적은 뭐 모든 정당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미 기표돼 있던 투표용지가 발견돼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니까 철저히 밝혀야 할 거고요. 이런 논란이 없도록 선관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좀 확실하게 관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지금 개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10%가 넘어가고 있고 20%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개표 상황 알려주시죠. 후보들이 내놓는 맛있는 미래, 공정한 우리 유권자들이 결정합니다. 미심 요리사. 네, 두 후보의 요리를 차례로 맛봅니다. 서울 개표율 11.6%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51.7%, 민주당 이재명 후보 37.9%입니다. 개표율 15.6%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로 가보시죠. 김문수 후보 45.5%로 1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45.1%입니다. 네, 인천입니다.
한입 두입 음미해 보더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뚜껑이 열립니다. 이재명 후보의 뚜껑이 열립니다. 48.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2.9%입니다. 민심 요리사 부산의 모습 확인해 보시죠. 개표 22.7%가 이루어졌습니다. 1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51.1%입니다. 2위는 이재명 후보 41.1%입니다. 네, 두 후보가 정성껏 내놓은 요리인데요. 경남 지역 개표율 14.7%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7.2%,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위입니다. 울산의 민심 개표 11.7%가 이루어졌습니다. 1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52.6%입니다. 네, 다음은 대구 지역입니다. 개표 28.2%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72.7%, 민주당 이재명 후보 19.5%입니다. 경북의 민심 확인해 볼까요? 개표율 16.9% 이루어졌습니다. 1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64.7%입니다. 네, 민심의 입맛은 어디로 갈까요? 광주 지역 개표율 22.9%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81.2%로 1위, 김문수 후보 11.2%로 2위입니다. 전남입니다. 개표 24%가 이루어졌습니다. 1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87.3%입니다. 네, 전남에 이어 전북입니다. 개표율 22.7%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83.8%, 김문수 후보는 10.9%입니다. 민심 요리사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갈까요? 15.3%가 이루어진 대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5.9%입니다. 네, 충남 지역입니다. 개표 16.3% 이뤄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52.6%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0.4% 2위입니다. 충북의 개표율 18.9%가 이루어졌습니다. 1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49%, 2위는 김문수 후보 43.7%입니다. 네, 세종의 개표율 10.1%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장감 속에 뚜껑이 열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44.8%,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3.1%입니다. 민심 요리사 어느 방향을 향해 갈까요? 개표 21.1%가 이뤄진 강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7.4%입니다. 네, 제주 지역 숟가락이 어느 쪽으로 향할까요? 개표율 14.9%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47.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3.5%입니다. 전국 민심 확인해 보시죠. 개표 17.2%가 이루어졌습니다. 1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47.3%,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4.5%입니다. 네, 개표가 진행되면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조금 앞선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20%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 흐름이 어떻게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각 후보들을 밀착 취재하고 있는 추적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적조라고 너무 겁내지는 마시고요. 최지영 기자, 조금 전 이 후보가 자택에 있다고 전해졌는데 아직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직 자택 내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떠들썩한 분위기인데요. 언제 이재명 후보가 나올지 몰라서 지금 자택 주변으로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녁 8시쯤에 이곳 자택 주변의 분위기 전해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그때와 비교해본다면 지금 약 3배가 넘는 인원들이 이번 자택 주변을 에워싸면서 이 후보가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200여 명이 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후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2시간 전 50%가 넘는다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일부 주민들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했고 플래카드와 꽃다발을 든 시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후보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취재진이 보이는 베란다 창문에 태극기를 걸고 소년공 꼭이라는 글자를 써붙이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 당선자 윤곽이 확실해지는 자정 무렵 이곳 자택을 나설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집 앞에서 대기 중인 주민들과 짧게 인사를 나눈 뒤 국회 앞으로 이동해 야외 특설무대에서 대선 소회 등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구 이 후보 자택 앞에서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곳 김문수 후보 자택 앞에는 아직 주민들이 20, 30명 정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까 8시쯤에 예상보다 출구조사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자 곳곳에서 탄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김 후보 자택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인데 가족들과 조금 더 개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는 오늘 특별한 일정 없이 자택에 머물면서 투표 상황들을 보고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참모진들과 개표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메시지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참모진들은 자택 앞으로 와서 김 후보와 직접 인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 밤 11시쯤 당선 윤곽이 나오면 국회로 이동하려고 했었는데 개표 상황이나 당선 윤곽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늦게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이 마련된 국회 도서관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김문수 후보 자택 앞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각 후보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저희 추적조가 지금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또 따라 붙을 거고요. 지금 두 후보 모두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재명 하면 뭐부터 생각나십니까? 김문수 하면요. 이재명과 김문수를 따라다닌 단어들이 뭐였는지 안혜리 기자가 스퀘어랩에서 분석해 드립니다. 네, 대선이 본격화한 지난 석 달 동안 여야 후보들과 함께 검색된 단어들이 뭔지 구글 트렌드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함께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이 재판이었습니다. 선고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많이 검색된 단어였고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선거법과 같이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때 쟁점이었던 대장동은 인기 검색어 순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이재명과 함께 검색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김문수도 순위에는 올랐지만 윤석열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재명 공약, 이재명 나이처럼 정책이나 개인적 관심도 있었지만 다른 검색어보다 비중은 낮았습니다. 이 호텔 경제론 또는 호텔 경제학은 선거 막판에 관심을 얻었던 검색어였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함께 검색된 단어를 보겠습니다. 주로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한덕수가 가장 많았고요. 이재명, 한동훈, 홍준표, 이준석 순이었습니다. 단일화라는 단어도 인기 검색어였습니다. 사실상 첫 대선 도전이다 보니 도지사와 김 후보의 부인이죠. 설란영도 많이 검색돼 개인 이력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경쟁자들의 이름에 비하면 비중이 낮았습니다. 특이한 건 프로게이머 페이커가 김문수 후보의 연관 검색어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김 후보의 프로필 사진 포즈가 페이커와 같으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스퀘어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버추얼 랩입니다. 다시 각 후보별 득표율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대 격전지 서울부터 보시겠습니다. 개표가 조금 더 진행돼서 13.5% 기록하고 있는데 1위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49.5%, 2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40.2%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대 승부처 그리고 두 후보가 모두 지사를 지낸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1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45.7%, 2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5%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인천 보겠습니다. 개표가 좀 더딥니다. 9.1% 진행됐는데 1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49.2%, 2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1.9%입니다. 네, 이번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개표가 꽤 진행됐습니다. 27%인데요. 1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50.6%, 그리고 2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41.5%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경남입니다. 현재 1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48.3%고요. 2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44.7%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울산 가보겠습니다. 현재 1위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51.3%고요. 2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9.9%, 그 뒤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보수의 심장 대구 이어서 가겠습니다. 현재 30% 넘게 개표가 진행됐는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72.1%로 크게 앞서는 상황입니다. 2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19.9%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 고향이 모두 있는 경북 가보겠습니다. 현재 1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64.5%고요. 2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29%입니다. 네. 진보의 텃밭 광주 가보겠습니다. 현재 1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81.8%로 크게 앞섭니다. 2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10.8%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1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87.3% 득표율 보이고 있고요. 2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8.5%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북 보겠습니다. 현재 개표 24% 진행된 가운데 1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84.2%고요. 2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10.6% 득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캐스팅 보트죠. 대전 가보겠습니다. 현재 개표 19.6%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위 48%,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2위 42.8%입니다. 네, 이어서 충남 보겠습니다. 현재 20% 좀 넘게 개표가 됐는데 1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52.3%고요. 2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40.5%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충북 보겠습니다. 현재 개표 24% 진행됐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6%, 그리고 2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42.9%입니다. 네, 이어서 세종 이어서 보겠습니다. 현재 개표 12.5%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8%,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9.9%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네, 강원입니다. 개표 25% 진행됐습니다. 현재 1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46.7%고요. 2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45.5% 득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입니다. 이번에 투표율이 좀 낮았는데요. 현재 1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47.6%, 그리고 2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3.5% 득표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현재 개표가 20% 조금 넘게 진행이 됐는데 1위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47.7% 달리고 있고 2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4.1% 득표 중입니다. 지금까지 버추얼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터치랩입니다. 실시간 레이스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시각이 10시 47분 33초를 막 지나갔는데요. 이재명 후보 47.7% 득표하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 지금 44.1%입니다. 개표가 19.6% 진행됐는데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사람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지금 이제 크로스가 나서 조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7.7% 대 44.1%. 개표는 19.6%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 또 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판세 한번 짚어보죠. 지금 현재 판세는 이러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47.7, 김문수 후보가 44.1. 11곳에서 이재명 후보가 현재 1위를 기록하고 있고 6곳에서 김문수 후보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서울 중에서도 한강벨트가 또 중요합니다. 한강벨트 한번 살펴보시죠. 자,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내에서도 특별히 승부처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한강벨트인데요. 한강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후보가 지금까지 다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2곳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가 3곳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씩 지금부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마포 한번 가보실까요? 마포 개표가 16.7% 진행됐는데 김문수 후보가 45.4%, 이재명 후보가 42% 득표했습니다. 표차가
29표 차이가 나고 있고요. 다음 용산 가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에 있는 용산의 분위기는 일단 파란색인 걸 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가 꽤 많이 진행됐습니다. 거의 40% 가까이 38.4% 진행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45.1%, 김문수 후보가 44%, 두 사람의 표차가 573표. 계속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강벨트 살펴봐 드렸습니다. 마포, 동작, 용산, 성동, 광진 이곳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미디어 랩, 터치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